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RAM의 메모리 셀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것입니다. SRAM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SRAM의 마스크 레이아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를 해 보아야 되고, 피처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SRAM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의 위에 보이는 그림은 인버터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정 과목을 수강하였다면 이 단면도를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왼쪽에 NMOS 트랜지스터, 그리고 오른쪽에 PMOS 트랜지스터가 보입니다. N+, N+ 도핑된 영역은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뜻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NMOS 트랜지스터의 सब스트레이트의 컨택을 만드는 영역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반대쪽은 이제 N-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PMOS를 만들기 위해서 웰이 형성이 되어 있고, P++ 영역 마찬가지로 PMOS의 소스 드레인 영역이 되겠고, सब스트레이트 컨택을 위한 영역이 또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버터 회로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아래쪽 그림처럼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신다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된 두 개의 영역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NMOS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진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위에서 봤던 소스 영역, 그리고 드레인 영역이 되겠고, 가운데 지금 이 빗금치인 영역이 바로 이제 게이트가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까맣게 표현된 부분은 컨택 부분으로서 우리가 소스 드레인 영역을 만든 다음에 이미 공정 시간에 배웠듯이 절연체 층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컨택을 만들게 되죠. 따라서 이 컨택 영역이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까만색 네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सब스트레이트와의 컨택을 위한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सब스트레이트와 소스는 서로 묶어서 접지에 연결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메탈 라인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메탈 라인이 나중에 이 접지 쪽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반대쪽 PMOS 트랜지스터도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스 영역을 뜻하고 있고, 가운데 게이트를 만들기 위한 폴리실리콘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सब스트레이트와의 컨택을 위한 영역이 형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소스와 सब스트레이트를 서로 연결한 다음에 VDD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연결을 위한 메탈 라인이 다음과 같이 파란색 패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터의 인풋은 각각의 NMOS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게이트 폴리실리콘 영역은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디귿자 형태로 폴리실리콘 층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웃풋은 NMOS와 PMOS 트랜지스터가 서로 드레인이 만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두 드레인 영역을 서로 메탈 라인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출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인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6장의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웰을 만드는 마스크, 그리고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만드는 마스크, 그리고 NMOS의 소스 드레인, PMOS의 소스 드레인, 그리고 컨택을 만드는 마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탈 라인을 만드는 마스크까지 총 6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인버터 회로를 만들 수 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 레이아웃은 회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 NMOS가 왼쪽, PMOS가 오른쪽인 형태로 배치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배치를 바꾸어서 PMOS가 아래쪽으로 오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게이트를 연결하는 폴리실리콘 라인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겠죠. 즉 어떤 식으로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패턴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짧아질 수도 있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패턴의 라인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시리즈 저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RC 딜레이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탈 라인이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 두 메탈 라인 사이에 기생 캐패시턴스 성분이 발생을 하여서 뭔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인버터의 성능은 각각의 소자, 즉 NMOS와 PMOS의 성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또한 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로의 성능뿐만 아니라 회로의 면적, 회로가 차지하는 면적도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 마스크 레이아웃이라는 작업 자체가 반도체 회로의 속도도 결정을 하고, 면적을 또한 결정하기 때문에 코스트, 비용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력 소모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마스크 레이아웃을 얼마나 잘 하는지도 상당히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제 전문 분야는 소자 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레이아웃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 소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레이아웃을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러한 레이아웃을 보고 거꾸로 이렇게 회로가 공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SRAM의 레이아웃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SRAM 메모리 셀이 차지하는 면적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형태의 SRAM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SRAM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인버터 두 개가 맞물려져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버터를 만들려면은 앞에서 보았듯이 트랜지스터 두 개, 즉 PMOS, NMOS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위쪽 행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버터를 배치할지에 대한 각각의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된 것이 하나의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 두 개가 연결이 되면은 이제 인버터가 만들어지겠죠. 즉 이 한 셋이 인버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버터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지에 따라서 SRAM의 레이아웃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아웃도 SRAM의 성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갔고, 그러한 진화 결과물들을 아래쪽 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타입 2 셀을 가지고 한번 SRAM의 레이아웃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던 SRAM의 기본 구조입니다.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SRAM 셀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이런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나 하나씩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 왼쪽 인버터의 프롭 트랜지스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이 전부 다 PMOS 영역입니다. 크게 웰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요 네모가 바로 이 위쪽의 프롭 트랜지스터를 뜻합니다. 따라서 소스 드레인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소스 쪽은 이 회로도에서 볼 수 있듯이 VDD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VDD를 연결하기 위한 메탈 라인이 파란색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빨간색이 바로 이제 이 프롭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되겠죠. 이 게이트 라인은 아래쪽 NMOS 트랜지스터, 즉 풀다운 트랜지스터와 게이트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게이트 라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트랜지스터를 만나게 되죠. 즉 이 영역이 바로 이 아래쪽 풀다운 트랜지스터 영역이 됩니다. 위에 프롭 트랜지스터와 풀다운 트랜지스터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노드 N0 노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N0 노드가 공유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메탈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풀다운 트랜지스터의 아래쪽 소스는 접지랑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의 이 소스 쪽이 이제 접지랑 연결될 수 있도록 접지를 연결하기 위한 이 메탈 라인, 이 파란색 라인이 또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N0 노드와 이 패스 트랜지스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 트랜지스터와 이 빈 라인이 또 연결이 되고요. 따라서 이 N0 노드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 N0 노드와 연결된 아래쪽 트랜지스터가 하나 추가로 보입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바로 이 패스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패스 트랜지스터의 한쪽 끝, 이 한쪽 끝은 지금 빈 라인과 연결이 되죠. 따라서 이 한쪽 끝이 빈 라인과 연결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메탈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빈 라인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회색으로 쭉 위아래로 관통하고 있는 이 빈 라인이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빈 라인과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이트 라인이 서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다르게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겹쳐서 보이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워드 라인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이 가운데를 지나는 빨간색 워드 라인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접지 라인과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정상에는 높이가 다르게 형성이 되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영역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PMOS 트랜지스터가 바로 이 오른쪽 인버터의 프롭 트랜지스터이고, 동일하게 이제 게이트가 아래쪽 풀다운 트랜지스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풀다운 트랜지스터가 여기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패스 게이트 트랜지스터도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트랜지스터의 서브스트레이트 컨택은 공유를 해서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컨택 하나 이렇게 해서 VDD에 연결을 해 놓았고요. 그렇죠. 컨택이 존재하니까 VDD에 연결을 해 놨고, 아래쪽 쿨다운 트랜지스터도 서브스트레이트 컨택이 필요한데 이 둘도 서로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컨택을 이용을 해서 이 컨택은 또한 마찬가지로 접지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메탈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SRAM의 레이아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본 것은 이 타입 2라고 명명된 셀인데, 각각의 레이아웃이 가지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타입 4 형태의 레이아웃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RAM 셀을 다시 잘 배치를 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노드들과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위치를 따져보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디자인을 또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SRAM의 셀에 대한 레이아웃이 됩니다. 이것을 오른쪽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SRAM 셀 어레이의 레이아웃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SRAM에 대한 현미경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왼쪽 아래와 같은 사진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도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뭔가 이런 라인들이 점선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에 레이아웃에서 보이는 게이트 라인들입니다. 이 게이트 라인들이 메모리 셀 어레이를 형성을 하게 되면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점선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현미경 사진에서 보이는 이러한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이 위쪽에서 보이는 이런 게이트 라인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SRAM 셀의 레이아웃까지 이해를 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메모리 셀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Y축이 SRAM 셀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RAM이 제작된 연도에 따라서 SRAM 셀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스케일링 되기 때문에 SRAM의 셀이 차지하는 면적도 같이 계속해서 스케일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 셀이 차지하는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메모리 셀 하나의 면적을 표현할 때 피처 사이즈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피처 사이즈는 보통 F로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는 테크놀로지 노드라고도 부릅니다. 이 피처 사이즈의 정의는요, 어떠한 칩을 대표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어떠한 길이가 칩을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시점에 최신의 기술로 반도체 칩을 만들었을 때 그 반도체 칩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를 대표할 수 있는 길이가 바로 피처 사이즈 혹은 테크놀로지 노드입니다. 그런데 이 피처 사이즈는 각각의 반도체 칩마다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RAM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DRAM의 데니시티, 즉 메모리의 데니시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 메탈 라인의 간격입니다. 따라서 이 메탈 라인의 간격이 메모리 데니시티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팩터이기 때문에 이 메탈 라인 사이의 간격, 즉 피치의 2분의 1을 우리가 보통 DRAM의 피처 사이즈로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2D, 즉 평면상의 낸드 플래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처럼 게이트를 형성하는 폴리실리콘 라인이 쭉 병렬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게이트 라인의 간격이 결국은 낸드 플래시의 데니시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의 피치의 2분의 1을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에서 피처 사이즈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3D 타입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가 다음 그림처럼 수직하게 적층이 됩니다. 따라서 필라 사이의 간격이 메모리 덴시티를 결정을 하고, 따라서 이 피치의 또 2분의 1을 3D 낸드 플래시의 피처 사이즈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피처 사이즈는 어떠한 반도체 칩에서 그 반도체 칩의 성능이나 우수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길이를 뜻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반도체 칩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길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DRAM 같은 경우에는 메탈 라인의 피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필라의 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피처 사이즈를 정의를 합니다. 아래쪽 그래프는 이러한 피처 사이즈, 즉 테크놀로지 노드와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 로직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랭스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부 강의를 통해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게이트 랭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게이트 랭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케일링 했던 것도 배웠고, 스케일링에 따른 쇼 채널 이펙트들도 배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칩 안에서 게이트 랭스는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 노드와 이 게이트 랭스가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가집니다. 지금 아래쪽 그래프처럼 게이트 랭스가 감소를 하고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노드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두 값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도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게이트 랭스가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게이트 랭스가 오히려 큰 값을 가지고 테크놀로지 노드가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5나노 테크놀로지 노드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이다라고 했을 때 게이트 랭스가 꼭 5나노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나노보다 살짝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테크놀로지 노드, 피처 사이즈와 게이트 랭스는 비슷하게 계속해서 스케일링 되는 건 맞지만 항상 같은 값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SRAM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메모리 셀의 면적을 표현할 때는 이러한 피처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왼쪽에 현미경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이 SRAM은 IBM에서 만든 SRAM이며 22나노 테크놀로지 노드에서 만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F, 즉 피처 사이즈가 22나노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점선으로 표현된 사각형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SRAM 단위 셀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즉 앞에서 보았던 이러한 형태의 단위 셀이 이 안에 구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위 셀 하나의 면적을 우리가 F 스퀘어를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단위 셀 하나의 면적은 0.18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0.554 마이크로미터로 계산이 되고 이것을 F 스퀘어 즉 22나노미터 곱하기 22나노미터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대략 한 206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206 F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메모리 셀의 면적을 표현을 해줍니다. 따라서 SRAM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느냐, 레이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면적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한 피처 사이즈, 이 테크놀로지 노드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 셀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값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SRAM은 대략 100에서 300 F 스퀘어 사이의 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나중에 D램, 플래시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메모리에 비해서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RAM의 단위 셀이 차지하는 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SRAM의 레이아웃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피처 사이즈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해한 피처 사이즈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배울 D램이나 플래시에서도 단위 셀의 면적을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피처 사이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고요. 소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레이아웃을 직접 하는 일은 많지 않으나 이미 그려진 레이아웃을 보고 어떤 식으로 공정 결과물이 나올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